그 기초 강의 시간에 보셨던 내용을 이럴 때 한번 다시 반복을 해보고 안 했던 부분을 이제 확장하면서 일열 과정 기본 강의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부동산 학은 총 8가지 테마로 설정을 해줬다 그랬어요. 첫 번째 테마가 부동산학의 총론, 두 번째가 경제론, 세 번째 시장론, 네 번째 정책, 다섯 번째 투자, 여섯 번째 금융, 일곱 번째 이제 관리, 마지막이 이제 감정평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앞에 이제 그 회차별로 출제 비중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목차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기억을 여기는 안 적었네. 나중에 한번 말씀드려보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총론 파트를 보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료 중에 요번 기출문제 여기 막 관련되는 기출문제 자료 드린 거 있죠. 최근 6년치 뭐 7년 8년 확장해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예, 그래서 요 파트가 이제 평균적으로 한 3개 정도가 나오는데 부동산학에 대한 기본 개념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잘 안 나오는 파트 물론 가끔가다 나오니까 뭐 무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기는 크게 뭐 에너지를 쏟을 필요는 없고 필요한 몇 개만 이제 정리하시면 되고요. 별로 3가지 주제가 나오는 거죠. 그 6년치 기준 보면은 토지 특성하고 토지 용어는 매년 출제됐어요. 6년 동안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부동산 개념은 이제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안 나오고 절반 정도가 나오는 통계가 있네요. 6년 동안에. 그래서 이 파트는 이제 총 우리가 그 지금부터 이제 공부하실 때 각 주제 큰 주제별로 평균 출제 문항수가 있고 거기에 우리가 목표 문항수를 이제 개인적으로 정하신 다음에 3월 달부터 모의고사 보실 때 이걸 달성했는지 그렇지 못했는지를 개인적으로 이제 자가 검증하면서 점수 관리에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은 점수 관리 들어가실 정도로 아직은 이제 성숙도가 안 되셨지만은 그렇게 앞으로 하셔야 됩니다. 평균적으로 3문제가 나오고 우리는 목표 문항수를 3문제, 그러니까 다 맞힐 목표로 하도록 하겠어요. 이 순서대로 이제 내용이 진행이 되는데 특별한 건 없습니다. 먼저 부동산학의 이제 기본 개념에서 이 정의가 나와 있어요. 교재상으로는 10페이지에 나온 내용인데 부동산학에 대한 기초죠. 근데 이제 정의는 그렇게 뭐 그 시험에 나온다 하더라도 보통 틀리게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정의를 통해서 밑에 2번의 성격을 이제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성격. 부동산의 성격.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이거 우리는 복합 개념이라 그러거든요. 법률, 경제, 기술에서 부동산 할 때 능률화의 원리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원리라는 것은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한 이론적인 체제를 구축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 학 자체가 이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론. 밑은 그리고라는 뜻이죠. 그럼 그 응용 기술. 그래서 이론적인 원리를 밝혔으니까 이론적인 부분을 실무 활동에 응용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을 이제 고안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부동산학이 실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부동산학은 이론과 실무가 겸비된 활동이다라는 것을 정의상에서 확인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내용이 여기 종합과학이죠. 종합과학이고 그리고 응용과학이야. 종합이란 말은 이제 기존의 학문이 이뤄낸 성과를 다른 학문들이 이뤄낸 성과를 이제 부동산학이 받아들였고 그리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정해서 받아들였다 해서 종합응용과학 이렇게 말은 이제 멋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정의는 그대로 한번 보시고요. 학자들마다 이 정의가 조금씩 표현은 달라요. 그렇다 하더라도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맥락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시험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만든 게 이번에 부동산의 성격입니다. 성격. 정의가 나왔듯이 부동산학은 종합학문이에요. 종합이란 단어를 뉘앙스 보시면 돼요. 그 성격은 별표가 아마 쳐 있으실 거야. 부동산 성격. 그래서 이제 2번에 대한 성격 별표 쳐주시고, 부동산학은 다른 학문이 지적 축척을 원용하였다는 점에서 종합과학이다. 말은 멋있는 것 같은데, 부동산학은 신생학문이에요.
나중에 나온 20세기 초반에 나온 신학문이다 보니까 하나의 학문적인 체질을 구축하려면은 기존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다른 학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학문이 이뤄낸 성과를 다 받아들였다. 다 그래서 종합이라 그러죠. 그래서 다른 학문을 지적, 축적, 원용했다. 뺏겼다는 뜻이야. 뺏겼다는 뜻. 말만 못일 뿐이지. 그래서 이런 이제 다른 받아들였는데 이 단어를 통해 이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복합 개념이란 말이 도출하게 돼요. 그 복합 개념은 이제 개별적으로 이런 학문, 법학, 경제학, 공학 다 받아들였다 표현하고 있지만은 비슷한 거 모아 보면은 복합 개념이란 말은 이제 앞으로 3대 측면이죠.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그리고 기술적 측면. 그 법경기라는 이러한 사고 방식을 우리가 복합 개념이라 그러고 법학적인 마인드, 경제적인 마인드, 공학적인 마인드를 다 받아들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받아들인 걸로 끝내면 안 돼요. 예, 법학자들은 법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인 이론을 구축했고 경제학자들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학 이론을 구축했어요. 그런데 부동산학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이다 보니까 다른 학문이 이런 성과를 받아들이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으로 수정해서 받아들였어요. 이거를 응용과학이라 그럽니다. 응용, 종합응용. 그래서 다른 학문의 성과를 현실의 부동산 생활에 활용한다는 학문이라는 점에서 응용과학. 응용과학인데 이거를 한번 장난쳤었죠. 이거 뭐라 그러냐? 순수과학이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순수과학이 아니에요. 부동산 업자들도 얼굴이 순수하진 않다 그랬죠. 다 이제 얼굴이 믹스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응용과학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아까 부동산학은 이론적인 성격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다는 뜻이야. 이거를 규범과학이다라고 했습니다. 규범. 이거는 이제 이론적인 성격을 가졌다는 논리로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과학이죠. 경험과학은 현실의 부동산 문제는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학문이 될 수밖에 없어 부동산은. 그래서 경험과학이다. 그래서 경험과학이란 말은 부동산학이 실무적 성격을 가졌다는 걸 또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사회과학이죠. 부동산학은 이제 인간 생활에서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는 학문이다 보니까 자연과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이죠. 그렇지. 그래서 자연과학이 아니라 사회과학. 그래서 거기 이제 부동산학이 뭐예요? 그럼 목차 보시면 돼. 종합, 응용, 규범, 경험,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이걸 해석하면 부동산학은 인간 생활에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학문이 이뤄낸 성과를 받아들이되 현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정해서 이런 학문이면서 실무적인 내용과 이론적인 내용을 다 구비한 학문이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종합, 응용, 규범, 경험, 사회과학. 이거 꼭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라고 있어요. 연구 대상만 하더라도 뭐 잡다하게 막 나열할 수 있는데 그냥 지문만 알아두세요. 부동산 활동하고 뭐라고요? 부동산 현상을 드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이란 말은 이거 두 가지 말고 플러스 알파를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공부할 필요는 없고 활동과 현상을 드는 게 일반적이다. 그 밑에 박스 보면은 활동이 뭐고 현상이 무슨 뜻이 개념 정의가 나왔는데 그것도 필요 없어요. 어차피 본문에 들어가면은 중요한 부동산 활동과 중요한 부동산 현상은 개별 주제를 가지고 별도로 시험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냥 활동과 현상을 드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만 지문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동산의 주요 연구 방법. 이것도 진짜 이제 가끔가다 나오는데 원래는 이게 원서다 그러면은 원서 내용 다 짜집게 한다 그러면은 연구 방법만 하더라도 한 9가지 이상이 돼요. 이 사람이 주장한 거, 저 사람이 주장한 거. 근데 국가고시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두 가지만 보세요. 종합식 접근 방법하고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 있죠. 두 개만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까 부동산학이 종합응용과학이라 그랬죠. 그래서 거기 복합개념 말이 도출했는데 종합식 접근 방법은 현실 부동산 문제가 복합적인 문제가 등장하기 때문에 대처하는 방법도 종합식, 이제 복합 개념으로 이제 대처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좀 말은 어려운데 그래서 종합식 접근 방법이란 개념할 때는 무조건 이 단어가 나와요. 복합 개념 사고에 의해서 부동산 현상을 분석하고 활동을 탐구하는 뭐 어려운 이제 용어가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항상 종합식 접근 방법 할 때는 무슨 개념이 나온다고요? 복합 개념. 이 말을 안 집어넣고는 종합식 접근 방법의 개념을 이제 우리가 구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 종합응용과 종합식 접근 방법, 복합 개념 이런 말들이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사결정 접근 방법은
그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기 위한 학문이 해결하기 학문이 부동산 학인데 부동산 문제가 왜 발생하냐? 가장 근본적으로 인간들은 본인의 이윤을 추구하는 그 의사결정 주체죠. 근데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 중에 올바른 선택을 해야지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야. 잘못된 선택이 결국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 이유가 아니냐. 그래서 여기 이제 이윤 추구, 이윤 극대화.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행동한다는 기본 가정에 출발하기 때문에 이윤 추구를 하기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해주도록 그 제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제 연구하는 분야, 이거를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의사결정 접근 방법은 뭐가 나오냐? 이윤 극대화, 이윤 추구 이런 표현이 꼭 나와. 이렇게.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다른 건 모의고사형이고 실제 시험은 이제 두 가지만 종합식, 복합개념의 사고 방식, 이 그 의사결정, 이윤 추구, 이윤 극대화 이런 표현이 나와가지고 구별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동산학은 간단하게 정리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이념이라는 게 있는데 중요한 이념, 어떤 정신적인 가치 부분이죠. 이념이라는 것은 어느 학문이든지 이념이 다 있어요. 법학 공부할 때도 법학 이념이 있고 경제학 공부할 때 경제학 이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이념이 두 개가 있어요.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거. 효율성은 이제 이게 경제학의 이념이에요. 그래서 효율성은 같은 말로 능률성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그리고 경제성이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의 원리는 최소 비용을 투입해서 최대 효과를 산출하자는 경제학의 원리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말은 속된 말로 이윤을 많이 남겨서 돈 대박 터지자 이런 논리입니다. 돈 많이 벌자. 그럼 사적 주체 행동 이념일까? 공적 주체 행동 이념일까? 사적 주체. 그럼 이제 경제학의 이념이라 그랬으니까 그 뭐죠? 이제 부동산 자본주의 그 시장 원리에 의하면은 효율성은 이제 더 중시가 돼요. 효율성. 그래서 경제학의 기본 이념이 효율성을 이제 강조할 수밖에 없어. 효율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게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효율성만 지나치게 추가하다 보면 이게 사적 주체 행동 이념이니까 사적 주체. 이거 효율성만 추가하다 보면은 이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게 되고 못 가진 자는 더 못 가지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원은 한정됐는데 가진 특정 계층들이 지나치게 많이 가지면은 사회적인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럼 자원은 한정된 걸 특정 계층이 지나치게 많이 갖는다. 분배 문제가 불공평하네. 그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려면은 효율성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자원을 이제 공평하게 분배하자는 논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효율성이 중시되기 때문에 이거를 견제하는 거죠. 이걸 견제하기 위한 원리로 등장한 것이 뭐냐면은 형평성의 원리가 나오게 됩니다. 형평성 이렇게 형평성을 같은 말로 평등성 그러기도 하고. 같은 말로 이제 공정성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균등을 배분하자는 논리인데, 근데 형평성은 개인한테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개인은 이제 자기의 부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이지, 자기 부를 감소시키면서까지 남의 부를 극대화시킬 행동을 하느냐, 이건 기대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이제 형평성을 사실상 고려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나 공적 주체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런 논리가 나오죠. 근데 이거를 그럼 과연 어디까지 공부할 것인가?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논리를 아마 디테일하게 단독 문제로 요즘은 출제하기가 불가능하고요. 다른 개념을 설명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효율과 형평성이라는 논리가 연결해서 나올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정책론 들어가면은 소득을 재분배 이런 논리가 나와요. 이거는 이제 효율과 형평성 중에 어느 거를 더 중시하는 걸까요? 형평성 논리가 나오죠. 그리고 기출에도 나왔던 것처럼 최이용 이용이라는 단어가 언급했어요. 최이용이란 말은 최고의 수익, 최고의 가치를 가져다주는 부동산 이용이란 뜻이야. 최이용이란 말은 어느 이념하고 이제 더 연결이 돼요. 그 효율적이죠, 효율성. 그렇죠? 돈 많이 벌려면은. 그리고 이제 저런 것도 있었죠. 나중에 정책론에서 용도지역지구제. 공법 시간에 공부하시는 용도지역지구제. 요거는 어느 거를 더 중시하는 제도일까요? 1번 효율성.
2번 뭘까요? 효율성. 3번 효율성. 이렇게. 이것도 기출문제로 나와 있어요. 용도지역제는 예? 그러니까 용도지역제는 공법 시간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으로 정부가 용도를 지정을 해요. 그 정부가 지정한 주거지역 용도하고 어울리지 않는 이용은 못 들어서게 법으로 금지시키는 거지. 그럼 주거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이제 사람들은 주거용과 어울리지 못하는 이용은 안 들어서는구나. 그럼 주거용으로 내가 이용했을 때 기대한 게 있겠죠. 기대한 거를 실현시킬 확률이 더 커지게 정부가 알아서 법으로 운영해 주는 거야. 그 기대한 실현, 그 위험이 줄어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위험이 줄어든다는 것은 본인이 이제 기대한 실현시킬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효율성을 더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 이거는 이제 다른 여러 가지 표현하는데 용도지역제는 토지 기능을 정부가 세운 토지용 기능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유도하게 한 법적 행정의 장치로서 토지를 효율적, 그리고 이제 뭐라 그래요? 효율적, 합리적, 경제적으로 운영하게 한 토지용 규제 수단이다. 이렇게 이미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을 중시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형평성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용도지역제는 우수한 용도로 지정받은 지역 주민들과 열등한 용도로 지정받은 지역 주민들 간에, 즉 용도지역 간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나중에 이제 연결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임대료 규제 정책 같은 게 있어요. 요거는 어느 걸 강조한 걸까요? 형평성이지. 그래서 임대료 규제하다 보면 소득 재분배도 나와요. 효율성을 포기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형평성 논리다라는 것을 언급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넘어가시면 사실상 돼. 그래서 이념에 대한 논리는 이게 주된 주제로 등장하기 어려운 파트인데, 지문으로 요거 하나만 보시면 되죠. 부동산에 추구하는 최우선 가치는 당연히 효율성이야. 왜? 경제학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돈 벌려고 부동산 학을 공부하는 활동을 하시는 것이지 남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특히 요거죠. 민간 부분, 개인이죠. 한정을 볼 때는 뭐가 더 중시된다? 효율성. 요것만 알아두세요. 부동산학의 이념이 효율과 형평이라는 게 있는데, 형평이 있는데 민간 부분, 사적 주체의 입장에서는 효율성을 중시한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 내공이 막 쌓이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아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중간 건너뛰고 마지막 여러분들 페이지 12페이지 보시면은 표준산업 분류 체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제일 중요해.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 별표를 이제 쳐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앞에 총론 파트에서 별표 치실 것은 아까 부동산의 성격이 있었죠. 종가 의견 규범 경험 그거 별표 쳐주시고, 그리고 요거 별표 쳐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법률상 규정이야. 사업자 등록증을 받으려면은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코드 번호가 있어요. 코드 번호 없는 산업은 사업자 등록증을 못 받아요. 그 말은 사업을 못 한다는 뜻이죠. 이게 이제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나눠지는데, 중분류는 이제 부동산업이죠. 근데 이제 이걸 소분류를 두 개로 나누죠. 임대하고 공급, 그리고 서비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눠지면 이게 또 두 가지로 세분류가 돼. 당연히 임대업하고 뭐다? 개발 공급. 그리고 서비스업은 뭐? 관리. 그리고 중개, 자문, 간평. 그러고 나서 세세분류로 나눠지지. 잘 보시면 임대업은 몇 개로 나눠져? 3개. 임대업은 3개.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주비기. 그리고 개발 공급도 똑같아. 몇 개? 3개.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주비기. 관리는 몇 개? 관리는 2개. 주거용과 비주거용, 주비. 뭐가 없어요? 기타가 없어. 그러니까 주비예요. 주비. 그리고 이제 중개, 중개 및 대리업이죠. 중개 및 대리. 그리고 뭐가 있다? 부동산 투자업이 아니에요. 부동산 투자업이란 건 없어요. 부동산 투자보다 자문업. 투자 자문업이고, 그리고 감정평가. 이렇게 머릿속에 요거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굳이 안 해드려도 모의고사 같은데 이제 오늘 공부하시다 보면은 많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 총론 파트는 이렇게 가볍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게 제가 1회 때부터 이 총론 파트가 얼마나 나왔느냐. 그렇게 많이 눈이 안 띄요. 사실상. 그래서 거의 잘 눈이 잘 안 나와서,
그래서 이제 그래도 한번 출제됐던 거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렇게. 그럼 한번 보면은 1번 부동산 학이란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기술을 개척하는 정화응용학. 맞죠? 이게 개념이에요, 개념. 근데 10회, 15회 했지만 이거 말고 조금 다양하게 표현한 그 출제원이 다르니까 다양하게 표현한 개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뭐 다른 회차 뭐 조금씩 나왔을 때 대동소이해서 요거를 대표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개념을 낸 것이고 이번 부동산학은 다양한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 종합학문이래요. 맞나요? 그렇죠. 종합학문. 다른 학문에 도움을 받았다는 뜻이죠. 종합. 이렇게 종합과학이다. 아까 종합, 응용, 규범, 경험, 사회과학이다. 3번에 과학을 순수하고 응용과학으로 만약에 구분할 때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이다. 맞나요? 맞지? 3번인가 나왔는데요. 3차례 중에서 한 번은 19회 때인가 한 번은 틀리게 냈어요. 한 번 틀리게 낼 때는 어떻게 했을까? 그렇죠. 순수과학이다라고 한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건 요거 똑같은 지문 이렇게 응용과학, 종합, 응용. 그 부동산학은 추상적 학문이 아니고 현실의 부동산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실무적인 활동, 실무적인 학문이라는 뜻이죠.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다? 경험과학이다. 경험과학은 이제 이가 실무적인 학문이라는 뜻이에요. 맞지? 종합, 응용, 규범, 경험. 이렇게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잘 안 나와. 회차가 텀이 너무 길어. 그리고 이제 5번에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활동과 현상을 포함하는 일반적이다. 연구 대상이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래. 맞지? 아까 요거 연구 대상 요거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학의 연구 방법을 제시했던 내용이죠. 그 중에서 종합식 접근 방법. 그 개념만 나온다고 봤을 때 무슨 단어 찾아라? 종합식 접근 방법은? 그러니까 복합 개념. 복합 개념. 여기 법률,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이게 법경기죠. 복합 개념이잖아. 복합 개념적인 복합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종합해서 이론을 구축하는 학문이래요. 그래서 종합식 접근 방법 하면은 뭐라고요? 법경기. 그러니까 복합 개념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의사결정 접근 방법. 딱 2개만 시험에 나왔는데 얘는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고 이윤 추구, 목표 행동한다 가정. 이윤 추구, 이윤 극대화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요? 의사결정. 맞아요. 딱 한 번밖에 안 나왔지만은 이렇게 2가지 정도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8번 부동산학에 추구하는 가치를 민간 부분 한정을 볼 때 민간이 개인이죠. 그러면은 이제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을 중시한대. X죠. 뭐를 더 중시한다? 개인들은 효율성을 더 중시한다 하셔야 되지.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더 중시한다. 이게 유일하게 나온 그 이념을 설명했던 지문입니다. 이거 X. 그리고 뭐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요거를 가지고 이제 출제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최근에 나왔었죠. 30일에 나오고 32회, 33회에 2년 쉬었으니까 34회 때도 가능성이 있어요.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되지 않는 거. 서비스업이 있었죠. 아까 크게 이제 중분류, 소분류 항목이 크게 2개로 나눴잖아. 그 임대 공급업하고 서비스업. 여기에 해당되는 걸 물어봤죠. 그 서비스업은 다시 2개로 나눠졌죠. 관리, 중개, 자문, 간평. 이거 다시 세분화시키면 관리는 몇 개? 2개. 주거용, 비주거용. 여기는 중개 및 대리하고 투자, 자문, 간평. 요 부분에 대한 내용만 여쭤본 거잖아. 서비스업. 한번 볼까요? 투자, 자문업 있었어요? 여기 있었어요. 이게 설명되고. 그리고 관리,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이 있나요? 여기 있지. 주거용 부동산. 얘는 주비만 있으니까. 중개 및 대리업이 있나요? 여기 있었지. 여기 있었고. 그리고 개발 및 공급업이 있나요? 이거 위에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 서비스업이 아니죠. 비교되는 거니까. 그리고 관리 중에 관리인데 비주거용 있나요?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둘, 셋, 4개를 제시했죠. 그러니까 정답이 몇 번이냐?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 정도 난이도. 오케이? 야. 그래서 이 총론 파트는 제가 별표 치시라는 그거 중심으로 시간 내실 때 해요. 다만 모의고사는
그냥 강사님들이 어떤 파트를 낼 때 이제 뭐 지저분하게 이것저것 막 내거든요. 신경 쓰지 마시고 항상 기출 그 유형을 이제 항상 기본 개념으로 기준으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파트가 이제 부동산 개념이에요. 13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부동산 개념은 크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부동산 개념을 난 공부한다. 또 시험에 이제 나올 걸 대비한다. 먼저 뭐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되냐? 민법에 대한 준비가 있으셔야 돼. 민법에서 여러분들 부동산을 다뤄야 안 다뤄요? 다르죠. 민법에는 물건이 몇 개로 나누죠? 물건. 그렇죠. 민법에는 물건이 두 가지잖아. 뭐하고 뭐? 부동산 아니면 뭐요? 동산. 민법에는 사람도 두 사람이죠. 뭐하고 뭐? 그렇죠. 자연인하고 법인으로 나누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물건을 다루는 거니까. 그럼 부동산 아니면은 결국 동산이 세상의 모든 물건을 우리나라는 부동산과 동산으로 구분을 해요. 근데 정의를 내려줬죠. 민법에서. 뭐라고 정의 내려주냐면은 부동산에 대한 정의만 내려지고 부동산이 아닌 건 다 퉁쳐서 뭘로 본다? 다 동산이다라고 99조에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법을 이제 제가 책을 보면은 우리가 여기 부동산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더 디테일하게 언급을 해요. 더 디테일하게. 그래서 민법 개념을 보시고 이제 부동산학 개론으로 넘어와서 그럼 부동산 개념 파트를 그 출제원이 어떤 걸 건드릴까? 머릿속에 4가지 주제 가지고 시험에 낸다는 것만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4가지 주제. 다 목차, 큰 목차가 이거야. 교재 이제 13페이지에 나오는 그 가장 중요한 거, 복합개념 부동산. 이게 거의 일방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복합개념 부동산. 그리고 두 번째는 정착물에 대한 논리. 정착물. 정착물이 뭘까? 세 번째는 여기 준부동산에 대한 논리. 준부동산. 그 네 번째가 이제 복합 부동산에 대한 개념. 이렇게 딱 4가지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서 어떻게든지 언급하는데 이 중에서 문제가 내기가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거예요. 분류를 했기 때문에. 그럼 복합 개념 부동산 거기 보신 것처럼 몇 가지로 나눠져요? 3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은 부동산 개념이잖아요. 그럼 부동산이 뭐예요? 라고 할 때 아까 부동산 학에서는 연구 방법으로 종합식 접근 방법이라고 그랬죠. 종합식 접근 방법은 모든 걸 법률 경제 기술이라는 이러한 복합 개념 사고 방식으로 이론을 구축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자연스럽게 부동산이 뭐라는 거를 이론 구축하다 보면은 복합 개념적인 사고 방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 해놓고 3가지가 있죠. 그럼 법률적 개념으로 논하고 경제적 개념 그리고 또 뭐예요? 기술적 개념, 그러니까 법, 경, 기라는 3가지 측면으로 다루게 돼요. 그래서 크게 먼저 정리하셔야 돼. 법은 다시 몇 개로 나눠져요? 법은 2개로 나눠요. 뭐하고 뭐? 협의의 부동산하고 광의의 부동산으로 나눠지는 거야. 근데 이거 법적으로 협의를 했잖아. 법적으로 협의는 좁은 의미죠? 그러면 법적으로 가장 좁은 의미로 어떻게 걸 잡을까 했더니 약속이야. 아까도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실정법상에 부동산이 뭐라고 내려준 것 중에 민법이 가장 대표적이잖아요. 그래서 민법상의 개념을 우리가 협의의 부동산으로 보자. 그러니까 민법에는 부동산을 뭐라고 한다? 토지 및 정착물. 당연히 토지는 부동산인 거 알고요. 정착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광의의 부동산은 당연히 토지 정착물이라는 협의의 부동산은 당연히 포함되겠죠. 포함되면서 여기 뭐가 또 첨가되어 있어요? 준부동산이라는 게 첨가됐구나. 이렇게. 이거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돼. 그 경제는 지금 몇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경제는 그거 많이 구분하지 않고 5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자산, 자본, 상품, 생산요소, 소비재. 그게. 다 느낌이 경제 느낌 들어요? 법률 느낌 들어요? 전 이런 단어를 보면서 전 법률 느낌이 강한데요? 그 방법 없어요. 암기하는 수밖에. 이거 경제 느낌, 법률 느낌이 어떻게 들까 이렇게. 전 강해요. 아니에요. 경제 느낌이야. 자산, 자본, 상품, 생산요소, 소비재. 예. 작년에도 토지 특성에 나오면서 이게 또 나왔더라고. 부동산, 토지는 이제 뭐라 그러나? 자산과 생산요소 성질을 갖는데 소비재 성격은 없다 이렇게 나왔었죠. 그 말이 안 맞지. 경제적 개념은 5가지.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내용적인 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목차만 보시면 돼. 기술은 지금 몇 개로 나눠져요?
기술적 네 가지. 자연, 공간, 위치, 환경. 그러니까 자공이한이지. 자연, 공간, 위치, 환경. 그래서 부동산학에서 부동산 개념이 뭐예요? 라고 이제 복합 개념 부동산으로 분류해 보다 보니까 야, 이게 내기가 대빵 좋은 거야. 그래서 옛날에 이제 잠깐 초창기 문제 같은 거 보면 지금도 뭐 반복되지만은 협의 부동산은 토지와 정착물 및 준부동산이 해당한다. X지. 협의 부동산이 있으니까 여기서 딱 멈춰야 되잖아요. 준부동산까지 넘어가면 안 되고요. 그리고 뭐 준부동산은 경제적 개념에 해당한다. X죠. 그 위치를 딱 보면 돼요. 준부동산은 여기 있잖아. 그럼 얘는 법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이지 이게 경제로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두드러진 지문 중에 하나는 경제적 개념에는 자산, 자본, 상품, 환경 등이 해당한다. X죠. 경제적 개념으로 이제 언급을 했는데 해당되는 것도 집어넣고 자공이환, 환경이라는 다른 이질적인 경제적, 기술적 개념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거죠. 이렇게 분류를 한다는 것은 문제 내기가 대빵 좋다는 뜻이야. 가장 많이 중요한 복합 개념의 부동산 체계도 요거를 이제 오늘 주무시면서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 법은 협의랑 광의, 협의는 민법, 땅하고 정착물. 거기다 준부동산 포함하면은 광의. 그리고 경제는 5개, 기술은 4개. 이것만 중얼중얼 계속 암기하시고 다니시면 돼요. 그 체계도죠. 그러면 이제 특히 민법에는 토지하고 정착물이 민법상 부동산으로 잡았잖아요. 그 토지 정착물이 아닌 것은 뭐라고요? 동산이 되는 거예요. 밑에 동산을 약간 집어넣었죠. 동산의 일본 개념까지는 보실 필요 없고 그 종류가 이제 나오죠. 판잣집, 가식 중인 수목, 그리고 공중전화 박스, 헐어버린 건전, 굳이 뭐 이런 것들 언급한 겁니다. 얘네는 토지의 부착이 사실상 영구적인 목적을 부착시킨 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쭉쭉쭉쭉 좀 이따가 관련되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맨날 이 복합 개념의 체계도만 가지고 문제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 토지 부분은 민법으로 넘어가면은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막 다루잖아. 소유권, 뭐 본권으로 소유권, 점유권 막 다루게 되는데 그거는 민법에 너무 색채 강하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 이거 하자. 정착물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딱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정착물. 그래서 밑에 토지 정착물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토지 정착물. 그 토지 정착물은 지문은 그 밑에 있는 것처럼 동그라미 정착물이 뭐냐 개념 같은 것은 굳이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요즘에는 그냥 토지 정착물은 토지에 기본적으로 부착이 돼 있어야 돼요. 부착된 상태에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거, 쉽게 이동해서는 안 되는 거, 이동할 수 없게 된 물건을 말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거기 보면은 이제 의 개념을 그냥 넘어가 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결국 여기서 이제 출제가 그러니까 부동산 개념이 뭐예요라고 할 때 현실적으로 보면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 체계도를 정리하는 게 약 70% 비중이고요. 나머지 30% 중에서 20% 비중을 차지하는 게 정착물입니다. 그 정착물 구분해야 돼. 그래서 거기에 페이지 이제 13번 꼭대기에 제가 줄 쳐드렸는데 정착물 중에는 요거죠. 정착물에는 토지와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것. 취급되는 것. 요거 하나. 그리고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는 것. 요 자체를 이렇게 줄을 치야 돼요.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것. 요거 별표.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는 것. 요거 별표. 그럼 정착물은 몇 가지로 구분한다는 거야? 2가지로 구분하는 거야. 그럼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 취급된다는 것은 토지하고 별개의 부동산으로 본다는 거죠. 그죠? 민법 교수님이 쓴 책을 보니까 이거를 독립정착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토지의 일부에 취급되는 거 있다 그랬죠? 이거는 뭘로 보는 거야? 토지로 보는 거야, 토지로 보는 거야. 그래서 얘는 종속정착물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착물에는 2가지가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럼 독립된 정착물이든 종속정착물이든 얘네들은 민법상 정착물이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전부 다 뭘로 보는 거야? 부동산으로 보는 거지. 얘는 토지하고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고 얘는 토지에 포함해서 토지 일부로서 부동산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2가지 차이는 토지가 양도됐을 때 그 법적인 차이가 있어요. 토지가 양도됐어요. 그럼 토지 소유권이 넘어가죠.
그럼 토지에 많은 물건 부착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독립된 정착물이 토지 소유권 내용에 포함되나요? 안 되겠지. 그 토지 일부로 취급되는 정착물 토지 소유권 내용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그러니까 얘는 동속 정착물은 토지가 양도되면은 토지에 포함해서 같이 넘어가는 것이고, 독립 정착물은 토지가 양도했다 그래서 같이 포함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양도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는 논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두 가지로 이제 취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내기가 되게 좋은 거야. 문구 자체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아주 좋다 보니까 이 독립된 정착물의 종류, 종속 정착물의 종류가 있겠지. 근데 종속 정착물의 종류가 더 많을까요? 독립 정착물 종류가 더 많을까요? 종속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여기서 학자들의 견해 차이가 심한 거, 뭐 다수설, 소수설, 근데 소수설도 다수설과 별 차이 없는 비중으로 견해 차이가 심한 것은 출제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우리 시험은 오지선다죠. 오지선다니까 네 가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 대표적으로 우리는 뭐가 있다? 건물. 건물은 별도의 등기부가 있고 별도의 대장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 민법 시간에 임목에 관한 법률 공부하죠?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된 수목의 집단, 즉 임목이 되는 거죠. 등기된 임목이야. 등기된 소유권 보존 임목. 그리고 이제 임목에 관한 법률은 아닌데 관습법상의 공시 방법이 있죠. 나무 하나하나 본인이 이름표 붙이잖아. 그 나무주인은 그 이름표 붙인 이름표 명의인이죠. 그게 관습법상 공시방법 명의인 방법이라 그러지. 다 민법상에 다뤄야 돼. 명의인 방법을 갖춘 개개의 수목. 그리고 농작물. 그냥 농작물. 우리가 민법에는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타인 토지에 재배되고 농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판례에 의하면은 농작물은 이제 정당한 권한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경작자 걸로 보는 거죠. 토지 소유자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요거 하나, 둘, 셋, 넷. 오지선다에 적합하잖아. 오지선다. 그럼 나머지는 종속정착물이야. 종속정착물에 이제 뭐 구축물 중에 교량, 터널, 돌담, 우물, 구거, 도로 포장 등등등등등등이 여기 다 뭐에 해당돼요? 종속정착물, 토지의 일부. 그리고 공시방법을 갖추지 못한 임목이라든지 다년생 식물 등등등. 많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보셨던 그거와 요 내용이 합치면은 거의 부동산 개념 중에 90% 정도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따 문제 풀면서 보도록 하고요. 조금만 주무셨다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